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검토해 봅시다. 자, 1번에 현금 흐름 측정에 동그라미 5번 한번 보세요. 중요하고 출제되면 잘 틀립니다. 5번 지문. 순영업 소득은 이렇게 나왔는데 저당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계정을 얘기하는 겁니까? 부채 서비스액. 세금이라고 했으니까 영업소득세. 그러면 현금 흐름 측정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반영하고 있는 수익은 어떤 수익이죠?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하고 나면 나오는 게 세전이죠. 그리고 세금의 영향을 받는 것은요, 하나밖에 없죠. 세후 현금 수지. 그러면 순영업 소득은 저당 조건 영향 받는다 안 받는다? 영향 안 받는다. 세금 영향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8번하고 9번하고 계산 문제 좀 정리해 봅시다. 자, 계산기 옆에 두시고 같이 갑니다. 8번. 첫 번째 수익이 뭐였습니까? 가능조소득. 가능조소득이란 뭐다? 공실이 없는 상태. 근데 공실이 없는 상태 이렇게만 기억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랬습니다. 공실이 없는 상태다 그랬으니까 뭘 먼저 찾는다고요? 임대 조건을 빨리 찾아요. 임대 조건을. 여기서는 임대 가능한 면적이 나와 있고 유효 임대 면적 비율도 있고 임대료가 있는데, 자, 세 번째 정보를 잘 보세요. 월 임대료입니다. 문제를 보시고요. 문제는 1년 동안이라고 되어 있고 월이라고 되어 있을 때는 반드시 연으로 환산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정보, 임대 면적당 연 임대료 이렇게 놓거나 그냥 임대료라고 놓을 때는 그냥 당연히 1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월로 주어졌을 때는 반드시 연으로 환산한다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역시 놓을 때마다 다 틀리는 항목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럼 연으로 환산을 해야 되니까 얼마가 됩니까? 12만 원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가능조소득 계산기 눌러봅니다. 1000 곱하기 0.9 곱하기 12만 원. 자, 계산기에서 그렇게 누르세요. 그렇게 하면 놓은 금액의 이름이 가능조소득. 공실이 얼마라고요? 10%.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곱하기 0.9. 자, 계산기에서 곱하기 0.9 하세요. 0.9 하면 놓은 금액의 이름 유효조소득. 여기서 뭘 차감할 겁니까? 영업비용. 자, 영업비용 동의어 시작합니다. 시작. 영업비용, 영업경비, 운영비용, 운영경비. 다시 갑니다. 시작. 영업비용, 영업경비, 운영비용, 운영경비. 찾으세요. 근데 여기서는 영업경비율이라고 되어 있네요. 잠깐만요. 자료가 왜 이렇게 갔을까? 이걸 수정을 한 것 같은데 수정 안 한 게 같네요. 그러면 지금 해설하고 다를 것 같은데. 밴드에 이제 정답을 올려놓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수업이 금요일날 끝나기 때문에 금요일날 끝나고 올리니까 그래서 그냥 미리 올려놨습니다. 미리 올려놓고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고 보면 되는데, 밴드에 올려놓은 해설은 이 문제를 제가 수정을 했는데 수정하고 제가 학원에 보낸 것 같은데 이상하네요. 좀 다르게 나와 있네. 자, 일단 이 문제로 갑시다. 좀 어려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빼뒀는데, 경비가 유효조소득의 40%라 그랬다, 그죠? 네. 자, 그럼 계산기 현재 놓은 금액 곱하기 어떻게 할 겁니까? 0.6 하세요. 0.6 하니까 얼마가 나왔죠? 5,832만 원.
얘 이름은요? 얘 이름은? 자, 순영업 소득. 그런데 자, 갈로 안에 있는 거 보세요. 화재 보험료하고 취득세가 포함이 되어 있답니다.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경비가 40%래요. 경비가 40%인데 그 경비 속에는 화재 보험료 1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취득세 68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는데 11월 달에는 정리했었는데 지난주 할 때는 이 부분 정리를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처음 오신 분은 그 부분을 모를 테니까 교과서에서 하나 정리하고 갑시다. 교재 359페이지 갑니다. 359페이지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영업 경비를 찾으세요. 영업 경비 찾았습니까? 자, 영업 비용 찾아보세요. 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임대업자라고 전제하고요. 여러분들이 임대업자라면 그 뒤에 넘기지 마시고요. 그 설명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임대업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임대 사업을 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비용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열거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다시 나는 평생 임대업자 안 할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요. 임대업자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임대업자인데 임대 사업을 하다 보면 발생하는 비용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말해보세요. 수리비, 청소비, 전기. 용어 정확하게 써보세요. 전기료 해야 됩니까? 전기요금이라고 해야 됩니까? 전기세라고 해야 됩니까? 최소한 전기세는 안 돼요. 전기료든 전기요금이든 상관없는 건데. 자, 등등등등.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잘 봐요. 가능조소득에서 출발해서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하는 과정에 차감되는 항목을 차례대로 열거해 보세요. 첫 번째는 공실 및 대손 충당금을 차감했고, 두 번째는요, 영업비용을 차감했고,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세,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 이렇게 차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영업비용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업비용. 영업비용에 포함되는 항목은 수백 가지이기 때문에 암기가 불가능합니다. 암기가 불가능하니까 포함되는 걸 외울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삭제 항목을 기억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항목들은 영업비용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갑시다. 5가지 수익 중에 집중. 막둥이. 자, 투자자는 5가지 수익 중에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 세후 현금 수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럼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하는 과정에 차감되는 항목이 총 4가지입니다. 시작. 공실 및 대손 충당금, 영업비용, 부채 서비스세, 영업소득세. 자, 다시 차감되는 항목 시작. 저렇게 쌩까기도 힘들 것 같은데. 자, 이런 것들을 차감하는 항목들이에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영업비용 속에 공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제를 해보세요.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하는 과정에 공실은 한번 차감을 했죠. 근데 그 공실이 만일 영업비용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이중계산되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영업경비 속에 공실 및 대손 충당금은 삭제 항목입니다. 근데 삭제하는 이유가 뭐죠? 이중계산 때문에. 그죠? 이중계산 때문에.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영업비용 안에는 부채 서비스액도 없어야 되고 영업소득세도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이중계산이 되니까. 그래서 얘들은 전부 다 삭제 항목이 다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알고 있으니까 삭제 항목들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순영업 소득을 찾아보세요. 순영업 소득 여기서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부채 바로 위에 들어가겠죠.
순영업 소득 그리고 이제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게 있는데 이때 이 순영업 소득은 상각 전 수익입니다. 아직 우리 시험에서는 아직 출제가 안 됐는데 출제가 안 됐다는 말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좀 기억하세요. 순영업 소득은 뭐라고요? 상각 전 순영업 소득. 이 상각이라는 게 뭐라고요? 감가상각. 그럼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순영업 소득이 상각되기 전의 수익이라면 그 바로 위에 있는 영업비용 속에는 감가상각비가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까? 이 속에 감가상각비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가상각비가 포함이 되어서 비용으로 처리가 되었다면 얘는 이미 상각이 고려된 거죠. 그러면 상각 후라고 해야 되니까 얘가 상각 전이라는 얘기는 이 속에 감가상각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감가상각비도 삭제 항목입니다. 다음 일단은 영업소득세라고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좀 배워봅시다. 제목이 뭐라고요? 자, 개인적 업무비를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 업무비를 비용으로 인정을 해 준다면 업자 입장에서는 얼마의 비용을 산정할까요? 아주 높게. 이렇게 돼버리면 과세 소득이 어떨까요? 현저하게 적어질 겁니다. 세금 낼 게 거의 없겠죠. 그래서 개인적인 업무비는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기억합니다. 또 뭐가 있다고요? 급여와 소유주 급여는 달라요. 그냥 급여라고 놓으면 당연히 누구 급여입니까? 직원들의 급여를 말하니까 그건 당연히 비용인 거고 소유주의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 더. 제목 뭐라고요? 주인이 여기서 말하는 이 소유주가 금고 안에 있는 돈을 임의적으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그것을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면 소유주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돈을 갖다 쓸 테니까 이래 되면 비용으로 산정되는 금액이 아주 많아질 테니까 세금 낼 수가 없죠. 자, 얘네들은 전부 다 삭제하는 항목들. 자, 감가상각비부터 차례대로 쭉 열게 봅시다. 시작. 감가상각비, 공실 및 대손 충당금, 부채 서비스세, 영업소득세, 개인적 업무비, 소유주 급여, 인출금. 자, 다시 읽어갑니다. 시작. 감가상각비, 공실 및 대손 충당금, 부채 서비스세, 영업소득세, 개인적 업무비, 소유주 급여, 인출금. 방금 우리가 열거했던 항목들은 어떤 항목이라고요? 영업 비용에서 삭제해야 될 항목이라는 겁니다. 교과서 한 장 뒤로 넘겨보시면 360페이지 동그라미 5번의 니언을 보시면 영업경비에서 다음의 항목들은 삭제해야 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감가상각비, 방금 7반에서 열거했던 순서와 똑같이 적어놨습니다. 똑같이. 소득세, 법인세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업소득세가 법인세에 대립되는 소득세가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를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나눠서 적어본 거고, 그 다음에 취득세는 영업소득세하고 관계는 없지만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죠? 취득세는 언제 부과되는 세금입니까? 취득 시에.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가능조소득 등등을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소득이득. 뭐라고 정의하죠? 보유기간 동안 발생하는 수익. 취득세는요, 취득 시 내는 세금. 얘네들은요, 보유기간 동안. 그럼 영업비용은 언제 발생하는 비용입니까? 보유기간 동안 발생하는 것들이 비용에 포함되는 거니까 취득세와는 관계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삭제 항목입니다. 거기다가 동그라미 하나 해놓고, 별 표시까지는 안 했습니다. 동그라미 하나 해놓고 기억합니다. 이제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자, 8번 문제 풀어봅시다. 자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영업 경비 비율이 40%입니다라고 되어 있고 그 경비에는 화재 보험료와 취득세가 포함이 되어 있답니다. 방금 우리가 삭제했던 항목을 생각해 봐요. 화재 보험료는 포함시켜야 될 항목입니까? 삭제시킬 항목입니까? 삭제시킬 항목이 없었죠. 그럼 얘는 포함시키는 거고요. 취득세는요? 삭제를 시켜야죠. 취득세는 비용이다 아니다? 비용이 아닌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해요?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뜻이에요. 비용으로 처리를 했으니까 이 금액만큼 순영업 소득이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죠? 적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말을 빨리 이해를 해봐요. 자, 다시 영업 경비율이 40%다 그죠? 그래서 얼마가 나왔으면 지금 계산기에 5,832만 원이 나와 있죠. 얘가 뭐라고요? 순영업 소득인데 얘를 구하기 위해서 방금 영업 비용을 차감했는데 그 비용 항목 중에는 화재 보험료라고 하는 것도 있고 취득세라고 하는 것도 비용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화재 보험료는 비용이니까 정상적인 처리가 되었으니까 얘는 상관이 없는데 취득세는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삭제해야 될 항목인데 그 삭제해야 될 항목이 비용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것만큼 순영업 소득이 어떻게 평가되어 있다? 적게 평가되어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처리한다? 플러스 해야죠. 여기서 68만 원 플러스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니까 얼마가 놉니까? 5,900. 얘가 순영업 소득입니다. 다음 여기서 이제 뭘 차감을 해야 됩니까?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에 주어진 조건을 봅니다. 단위당 10,000원이랍니다. 단위당 10,000원인데 갈로 안에 보니까 유효 임대 면적을 기준으로 해랍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임대 면적이 1,000이고 유효 임대 면적 비율은 90%니까 이 금액을 차감시키면 됩니다. 얘가 부채 서비스액. 차감하면 나오는 게 세전현금 수지. 세전현금 수지가 얼마 나왔습니까? 응? 계산기 눌러요. 10,000 곱하기 1,000 곱하기 0.9. 그래서 여기서 차감을 시키세요. 그러면 세전은 5,000? 5,000. 자, 마이너스 영업소득세. 자, 영업소득세 구합시다. 영업소득세 구해야 되니까 세전에서 계산합시다. 세전은 5,000. 세전에서 무엇은 플러스한다? 원금은 플러스하고 또 플러스하는 항목이 또 뭐 있던가요? 대체 충당금도 있었고 대체 충당금도 있었고 마이너스하는 항목에는 감가상각비. 원금은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금이 얼마인지는 안 나와 있네요. 자, 얘 이름이 뭐죠? 예, 이게 부채 상환액, 부채 서비스액, 동의어가 원리금 상환액이죠. 이 속에는 일정액의 원금과 일정액의 이자가 있다고요. 이게 얼마가 나왔습니까? 이게 합쳐서 900만 원? 그런데 이자가 얼마라고요? 500이라네요. 그러면 원금은 얼마? 400. 그럼 400은 플러스하고 대체 충당금 별도로 없으니까 고려할 거 없고 감가상각비도 없으니까 고려할 필요 없고요. 그러면 과세소득이 5,400이 됩니다. 5,400 세율은 20% 곱하기 0.2. 0.2 해보세요. 얼마 나오는지. 얼마요? 1,080만 원. 그러면 세후 현금 수지는 3,920만 원. 이게 답입니다.
지금 별로 문제에 집중하지 않는 것 같아서 9번 문제는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할까요? 한번 합시다. 감 9번 문제도 한번 봅시다. 9번 문제는 얼마가 나오던가요? 앞에 거보다는 조금 더 간단했죠. 얘는 순영업 소득이 나와 있으니까 순영업 소득에서부터 출발하면 되죠. 순영업 소득이 2억 7천이랍니다. 순영업 소득에서 뭘 차감할 겁니까? 부채 서비스액 찾아봅시다. 부채 서비스액. 융자 연부금이죠. 만약 월부금이라면 또다시 12를 곱해야 됩니다. 연부금이 1억 7천. 차감하면 세전현금 수지는 1억. 마이너스 영업소득세. 자, 영업소득세 구합시다. 세전이 1억이라고 했으니까 1억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원금 더하고 대체 충당금 더하고 마이너스 감가상각비. 융자 연부금, 얘 동의어가 뭐죠? 동의어가 원리금 상환액이다, 그죠? 근데 바로 밑에 1억 7천 중에서 이자가 1억 3천이라고 했으니까 원금은요? 원금은 4천. 여기 4천 더하고요. 감가가 있네요. 2천. 그럼 2천 차감하고. 가감 조정하면 과세소득. 과세소득은 얼마가 나옵니까? 1억 2천. 세율이 30%다 그래서 곱하기 0.3. 30% 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3,600. 3,600. 그렇게 하면 답은 6,400이 답입니다. 어림셈법도 올려보세요. 다른 거 아무것도 보지 말고 어림셈법도 올리세요. 두 가지로 나누었었죠. 성수법하고 수익률법으로. 성수법이 네 가지였습니까? 사례대로 열갈까요? 시작. 조소득 성수, 순소득 성수, 세전현금 수지 성수, 세후현금 수지 성수. 성수의 의미는 일단 뭐였습니까? 응? 배. 만약 그 계산의 결과 3이 나왔다 그러면, 그러니까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면 배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방금 지문에도 보신 것처럼 지문에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자, 배자로 놓을 겁니다. 배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해석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렇게 해석 안 하고 연으로 해석할 겁니다. 연으로 해석할 건데 어쨌든 이동산 이렇게 배 이렇게 놓을 거예요. 자, 교재 한번 봅시다. 373페이지 가시면 성수법의 첫 번째 조소득 성수다 그래서 제일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배수이다라고 되어 있죠. 배라는 단어만 동그라미. 근데 우리는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요? 연으로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시험에 놓을 때는 연 놓을 수도 있겠지만 몇 배 이런 거 배수 이런 표현이 나올 겁니다. 표현을 좀 기억하시고요. 이런 성수는 큰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그러니까 부모값이 큰 게 좋기 때문에 부모의 수익들이 들어간다. 부모에는 어떤 수익들이 들어간다? 제목에 있는 수익들, 제목에 있는 수익들. 그리고 분자에는요. 위에 두 가지는 총투자액, 아래 두 가지는 지분투자액. 자, 보지 말고 한번 만들어 봅시다. 천천히. 이번에 계산 문제는 수로 가지 않았던 것은 계산 문제는 좀 더 공식이 익숙해지면 그때 합시다.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보고 하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자, 만들어 봅시다. 순소득 성수. 천천히. 분모. 풀네임으로. 순영업소득에 대한 총투자. 읽을 줄은 알아야 됩니다. 자, 분자부터요. 총투자액을 순영업소득으로 나눈 값.
궁극적으로 시험 당일은 읽을 줄 몰라서 틀립니다.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자, OX 결정해 봅니다. 두 개 지문 OX 결정해 보세요. 1번은요? 1번이 틀린 이유는요? 그러니까 뭐가 바뀐 거죠? 분모 분자가 바뀐 거예요. 분모 분자가 지금 바뀌어 있어서 틀린 겁니다. 둘의 위치가 바뀌어야 되고. 2번은요? 총 투자액이 아니라 지분 투자액.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정확하게 설정 안 하고 그냥 문제를 보면 답 못 찾아요. 지금 뭘 어떤 식으로 장난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어떤 식으로 출제하는지 출제 유형을 익히세요. 개론에서 공부하는 내용 중에서 분수 형태들이 상당히 많아요. 분수 형태들이 나올 때는 공이 다 장난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A를 B로 나눈 값이다. OX, X, P에 대한 A의 어쩌고 저쩌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분수 형태로 공부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그걸 바꾸어서 위치를 잘 파악하고. 근데 성수법이나 수익률법에서는 장난치는 게 두 가지 형태입니다. 분모 분자를 바꿀 수도 있고 총 투자액과 지분 투자액을 바꿀 수도 있고. 자, 역수 차례대로 열거합니다. 수익률법. 역수 차례대로 열거합니다. 시작. 총 자산 회전율, 종합 자본 환원율, 지분 배당률, 세후 수익률. 다시 갑시다. 시작. 총 자산 회전율, 종합 자본 환원율, 지분 배당률, 세후 수익률. 그러면 오늘 문제 중에 하나만 봅시다. 수익률법에서 어림셈법에서 동그라미 4번은 O입니까? X입니까? 둘은 역수 맞습니까? 응? 역수입니까? 그러면 조소득 성수하고 총자산 회전율을 더하면 1이 됩니까? 곱해야 1이 됩니까? 곱해야 1이 되는 겁니까? 이유는요? 역수니까. 그러니까 어떤 형태나 역수일 때는 곱했을 때 1이 된다는 것. 그건 아직 출제 안 됐던 유형입니다. 그 내용 가지고 동그라미 5번을 보면 좀 더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순소득 성수하고 종합자본 환원율 역수 맞습니까? 그러면 순소득 성수가 5라고 했으니까 그 역수는요 5분의 1이라는 얘기죠. 5분의 1이니까 수익률로 환산하면 2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오늘 진도 나가봅시다. 322페이지. 투자론에서 우리가 해야 될 내용 7가지다 그랬습니다. 7가지고 출제되는 문제는 7문제. 322 2번 제목이 뭐라고요? (322페이지) 제목은 한 문제. 자, 위험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위험. 위험을 한번 정의해 볼까요? 위험이란 뭐다? 지난주 했습니까? 안 했을 텐데요. 그 대략 기본적 개념만 간단하게. 예. 자, 위험.
어린아기가 뛰어갑니다. 엄마가 걔를 보고 한마디 합니다. 그렇게 뛰면 위험하다라고 한마디를 합니다. 그런데 아기가 뛰어가다가 넘어졌답니다. 그러면 엄마는 뭐라고 한다고요? 브라보 한다. 그럼 다 기억하네요. 여기까지 했나 보네요. 엄마가 넘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아기가 넘어졌다. 이건 위험한 거다, 안전한 거다. 이건 안전한 거다. 엄마와의 생각과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왔다, 그죠? 이건 동일하게 놓은 거죠. 동일하게 놓은 것은 안전한 것이고, 다르게 놓는 것은 위험한 것이고. 그럼 저 경우는 어떤 게 위험하다고 했습니까? 아기가 넘어지지 않고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것이 위험이다 그랬습니다. 자, 개념 동그라미 2번. 위험이란 부동산 투자에서 그 다음부터 시작. 가능성까지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통계학적인 정의인데 경제학에서도 그렇게 정의합니다. 방금 읽으신 정의는 처음 듣는 거 아닙니다.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그게 통계학적인 정의인데 경제학에서도 이것을 갖다 쓰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이 정의가 나온다고요. 이때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는 어떤 게 있다? 밑으로 쭉 내려가 봐요. 동그라미 해놓은 거. 분산하고 표준 편차, 그죠? 자, 제목으로 다시 올라가세요. 제목으로 올라가서 위험의 동그라미. 그리고 아래다가 두 가지 쓰겠습니다. 분산. 줄을 바꾸시고 표준 편차. 다음 수익 동그라미. 수익 아래다가 쓰겠습니다. 평균. 줄 바꾸고 기대값. 측정 지표인데 우리는 그런 표현 무시하고 동의어처럼 쓸 겁니다. 위험부터 갑시다. 시작. 위험, 분산, 표준 편차. 시작. 수익으로 갑시다. 시작. 수익, 평균, 기대값. 시작. 입력합시다. 최소한 그 정도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문 하나로 나오는 내용들이지만 그건 기억하셔야 되고, 오른쪽 페이지 유형, 거기다가 별 표시 1개. 내용은 안 들어갔죠? 내용 했습니까? 별표만 쳤죠? 예. 자, 괜찮아요. 자, 별표 1개. 자, 들어갑시다, 이제.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머지 내용들이 쉽다, 어렵다가 아니라 나머지 내용들은 키워드가 아주 명확해요. 사업상 위험의 키워드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상 위험만 확실하게 기억하면 나머지는 틀릴 게 없을 거예요. 자, 먼저 사업상 위험, 갈로 안에 있는 동의어부터 기억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동의어들. 사업상 위험을 간단하게 표현을 한다면 결론은 사업을 잘 못했다는 뜻이겠죠. 그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경영을 잘 못한 것이고 영업활동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동의어 기억하세요. 니은에 보니까 종류가 나와 있습니까? 종류 보니까 3가지가 있습니다. 제목만요. 제목 찾아요. 시작. 그 두 번째 있는 게 문제입니다. 운영위험. 사업상 위험의 동의어가 영업위험입니다. 둘은 전혀 달라요. 하나는 영업이고 하나는 운영이니까 전혀 다른 건데 영자가 공동으로 들어가니까 비슷하다는 뉘앙스를 자꾸 받나 봐요. 그러니까 시험 응시생들이 자꾸 틀리 주니까 출제자들이 그 부분을 자꾸 장난칩니다. 둘 혼돈하지 않도록 구분하세요. 들어갑니다. 사업상 위험, 동의어 기억하셔야 되고요. 어휘로 들어갑시다. A 찾으세요. 시작. 예, 그게 기출 지문입니다. 딱 그렇게 나와요. 다 기억하기가 힘드니까 키워드 2개만 찾겠습니다. 첫 번째 키는요. 사업 자체. 두 번째는요. 수익성. 당연히 시험은 부동산 사업 자체라고 나오죠. 근데 너무 기니까 무시하고 어차피 부동산이니까. 무슨 위험이다? 사업상 위험이다. 그러니까 사업 자체.
결론 위험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손해를 봤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수익성에 관한 위험이라고. 자, 기억합시다. 사업상 위험이란 뭐다? 사업 자체 그리고 수익성. 둘 다 제시될 수도 있고 하나만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종류로 들어갑시다. A. 시장 위험. 들어가기 전에 시장을 한번 정의해 보세요. 시장이란 뭐다?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장소다 그랬죠? 자, 그렇다면 시작. 그러면 키워드 알겠네요. 키는 뭐다? 수요와 공급을 잘못 예측. 수요를 과하게 예측한 거예요. 수요를 100으로. 야간은 진도 나갔어요. 진도가 항상 강남 오전반이 첫날이거든요. 강남 오전이 제일 진도가 늦어요. 그 다음부터 진도가 다른 데는 화수는 진도가 엄청 빨라요. 강남보다. 그러니까 강남 아주 자세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몰라. 이게 뭐 빨리 하나 늦게 하나 별 차이는 없는데 뭐 그래도 뭐 빨리 해도 모르고 뭐 천천히 해도 모르고 자세해도 모르고 대충 넘어가도 모르고 결론 다 모르는 건데 그 나중에 시간이 가서 본인이 깝깝하다고 느끼 그때 하는 건데 어쨌든 뭐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하시는 분들 때문에 소수의 몇 분들 때문에 아닌가요? 다수인가요? 다수인 걸로 하고 자 다시 자 시장 수요와 공급을 잘못 예측했다 그랬는데 수요를 과하게 평가한 겁니다. 수요를 100으로 예측한 거예요. 그럼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공급도 100으로 가겠죠. 근데 실제 수요가 50이었대요. 그럼 나머지 50은요? 미분량. 이런 것이 무슨 위험이다? 시장 위험. 나를 찾으세요. 나 들어갑니다. 시작. 수독. 그 단어만 동그라미. 됐어. 너무 많아요. 동그라미. 시장 상황만 동그라미. 자, 기억합시다. 시장 위험이란 수요와 공급을 잘못 예측했다. 내지는 시장 상황 그 말만. 시장 상황이 무슨 얘기입니까? 시장 상황이 변했다 이 말이죠. 시장 상황이 변했다. 중개사 공부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언제부터였습니까? 2016년 하반기 2017년도 초에 중개사에 대한 관심을 갖고 바로 공부를 시작했다 이런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언제부터 중개사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겁니까? 관심을 가지고 과목들을 보고 주변 사람한테 들어보니까 어렵다고 하니까 할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10년째 고민하다가 딱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중개사에 관심을 가졌던 그 시기에 부동산 시장은 호황이든가요? 불황이든가요? 그죠? 불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면 그건 좀 이상한 사람이죠. 호황이었겠죠. 근데 지금은요. 자, 이런 겁니다. 자, 갑시다. 자, 갑시다. 시장 상황이 변했다 이런 뜻이에요. B는 무슨 위험이라고요? 가가 정의인데 정의는 무시하겠습니다. 하지 맙시다. 나로 갈게요. 나에 가면 운영 위험의 예시가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예시를 기억하세요. 3가지 정도 나와 있습니까? 그 3가지 정도 기억해 봅시다. 올해 합격을 해서 내년에 중개업을 여러분들이 운영을 합니다. 사무실을 오픈을 했는데 여러분 사무실에 출근하는 중개 보조원이 2, 3일 정도만 다니면 그냥 말도 없이 출근을 안 하더랍니다. 이유는요. 여러분들의 성격이 더러웠어요. 그게 첫 번째. 뭐라고요? 관리 미숙이에요. 두 번째 뭐라고요? 아니 두 번째. 이분들이 왜 파업을 할까요? 여러분의 성격이 더러우니까 파업하는 거 아닙니까? 딱 똑같아요. 세 번째는요. 성격 더럽다는데 동의 못 하시는 겁니까? 해요 그냥. 자, 영업비 변동의 의미를 정확히 말해요. 영업비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응? 상승이라는 뜻이에요. 예. 모의고사에서 가끔 유치하게 놓습니다. 영업비가 하락 이렇게. 그럼 그거는 잘 안 보고 영업비만 보고 보통 잘 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업비가 월 100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150이 나왔다. 이는 무슨 말이죠? 운영을 제대로 못했다 이런 말이겠죠. 자, 기억합시다. 운영 위험에서는 종류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항상 볼 때마다 운영 위험과 영업 위험이 다르다는 것 혼돈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영업위험이 사업상 위험하고 동의어입니다. C. 위치적 위험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보세요. 어떤 위험을 얘기합니까? 위치가 안 좋다. 그러니까 위치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무실 들고 다른 데로 가면 되죠. 들고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부동성. 그 단어만 체크할 겁니다. 가 두째 줄. 무엇 때문이다? 그 단어만 동그라미. 끝. 사업상 위험입니다. 자, 사업상 위험만 확실하게 지금 바로 입력합시다. 사업상 위험의 동의어에는 경영위험 또는 영업위험이 있고 뭐라고 정의한다고요? 사업상 위험이니까 사업 자체 내지는 수익성.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시장 위험이란 수요와 공급을 잘못 예측 또는 시장 상황. 운영 위험에서는 종류를요. 관리가 미숙하다, 근로자들이 파업을 했다, 영업비가 상승을 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위치적 위험은 크게 신경 쓸 게 없고. 자, 거기까지만 입력합니다. 동그라미 2번의 제목은요. 갈로 안에는요. 동의어부터 좀 기억하세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부채를 타인 자본을 이용하는 것을 기본 전제라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에서는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채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그 결과 유리해지는 겁니까? 아니면 불리한 겁니까? 둘 다.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고. 유리한 경우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유리한 결과를 지렛대 효과. 불리한 경우를 지금 보고 있는 그 이용, 금융적 위험. 그럼 지렛대 효과이든 금융적 위험이든 이 둘의 공통점은 부채를 이용한다는 전제가 돼요. 그러니까 질문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부채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지렛대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으나 금융적 위험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식 표현들. 자, 이 둘의 개념이 똑같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교과서 340페이지 가봅시다. 큰 4번에 보시면 지렛대 이론이 나오는데 개념에서 갈로 1번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갈로 2번으로 가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레버리지, 다른 말로 지렛대 레버리지. 내용 들어갑시다. 시작. 키워드는 두 가지 잡았다. 그죠? 첫 번째는 타인 자본, 두 번째는 자기 자본 수익률. 키워드 두 개만 내 머릿속에 입력. 그러니까 지렛대 효과의 기본 전제가 부채. 그러니까 부채가 없으면 지렛대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채가 없으면 무조건 X. 그 다음에 자기 자본 수익률인지 총 자본 수익률인지 혼돈하면 안 돼요. 자기 자본 수익률인지 총 자본 수익률인지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순영업 소득을 차례대로 열거해 보세요. 가능조 소득, 부채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부채가 있습니까? 그러면 순영업 소득은 부채가 포함된 겁니까? 부채가 제외된 겁니까? 포함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총 자본 수익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세전연금 수준은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자기 자본 수익. 자기 자본 수익. 그러면 뒤에 율자만 갖다 붙이면 이렇게.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 그냥 보세요. 알고 싶은 게 자기 자본입니까? 수익입니까? 그럼 수익을 올린다 그랬다. 그죠? 수익이 올라가는데 5가지 중에서 어떤 수익이 올라간다?
세전 현금 수지. 그럼 부모는요? 자기 자본. 자기 자본. 자, 그런데 우리는 다시 이렇게 했습니다. 5가지 중에 위에 2개 수익과 아래 2개 수익을 나누어서 위에 3가지 수익의 공통점은 총 투자액 대비 발생하는 수익. 아래 2가지는 지분 투자액 대비 발생하는 수익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자기 자본이 들어가든 지분 투자액이 들어가든 결론은 똑같아요. 교과서 한 장 뒤로 넘겨보세요. 넘기지 말고요. 오른쪽 페이지. 그 제일 밑에 산식이 나와 있네요. 거기 보니까 총 자본 수익률과 자기 자본 수익률 나와 있죠. 자기 자본 수익률 어떻게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분 투자액. 자, 잠깐만요. 지분 투자액은 다른 말로 자기 자본 같은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세전인데 이 세전은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순영업 소득 마이너스 부채 서비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공식을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이걸 알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럼 계속 갑니다. 그러면 지렛대 효과는 어떤 수익률이 커야 된다는 겁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야 이게 지렛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것을 정의 지렛대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 5가지 소득 이득 중에서는 어떤 수익이 커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자, 그럼 교과서에 그거 쓸 거예요. 자기 자본 수익률 아래다가 씁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 교과서는 340페이지 갈로 2번. 자기 자본 수익률에 체크되어 있죠. 아래다가 이꼴 뭐라고요? 세전 현금 수지. 자기 자본 수익률을 암기를 했는데 시험에서는 세전 현금 수지가 나오면 또 무슨 말인지 못 찾게 되니까 연결해서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그림 다시요. 지렛대 효과는 무엇을 대상으로 한다? 세전. 그렇다면 세전 현금 수지는 무슨 투자액? 그래서 세 번째 가세요. 갈로 3번 가니까 거기 지분 투자액 동그라미. 그래서 지렛대 효과 그러면 키워드를 3개를 딱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부채, 두 번째는 자기 자본 수익률. 물론 자기 자본 수익률이 세전 현금 수지를 의미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세 번째는 지분 투자액. 그 3개 단어가 내 머릿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입력하세요. 머릿속에. (324) 돌아갑시다. 324 재료의 니은 두째 줄 가운데쯤 적 찾았습니까? 자, 그 다음부터 들어갑니다. 부채부터 시작. 예, 그게 금융적 위험의 정의입니다. 자, 키워드 2개 잡을게요. 먼저 제일 중요한 키를 잡으세요. 그 전에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예, 동그라미 채무 불이행. 그런데 얘가 제시될 가능성은 10번 출제되면 한두 번밖에 안 됩니다. 얘가 들어가면 너무 간단하니까. 그럼 일단 채무 불이행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키를 찾으세요. 제일 앞에 가서 부채 동그라미. 그러니까 지문을 읽어서 부채 때문에 이익을 봤다는 의미일 때는 지렛대 효과가 되는 거고, 부채 때문에 손해를 봤다 그러면 금융적 위험인데 막연하게 그렇게 기억하면 답을 못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렛대 효과일 때는 뭐라고 표현하던가요? 타인 자본, 자기 자본 수익률. 그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커진다는 얘기예요. 뭐보다? 총 자본 수익률보다 크다. 그게 지렛대라고. 그럼 금융적 위험 뭐라고 한다고요? 부채를 이용해서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위험에 빠졌다. 그 위험을 방금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채무 불이행. 근데 그 단어가 나오면 제일 간단한데 걔를 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부채. 동그라미 3번으로 가겠습니다. 법적 위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귿으로 갑시다. 부동산 세제가 변경되었다고 했는데 세제, 조세 제도를 줄여서 세제라 그래요. 제도니까 법이죠.
감가상각 방법이 변경되었다. 법이 변경되었답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위험을 법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2017년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힘들게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었습니다. 중개업은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사회 경륜을 중시하므로 60세부터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게 법적 위험. 지금 바뀌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나는 안 되겠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자, 이게 무슨 위험? 법적 위험. 동그라미 4번에 뭐라고요? 갈로 안에 인플레 위험, 구매력 위험. 용어부터 기억하세요. 그리고 70페이지 갑시다. (70페이지) 큰 3번 제목은요. 그냥 단어 그대로 느껴봐요. 영속, 영혼이 계속해서 이 뜻이죠. 감가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동그라미 1번 토지 동그라미, 물리적 측면 동그라미. 일단 이 부분은 다음에 할 때 설명드릴게요. 자, 그 줄 제일 뒤에 소모부터 시작. 소모 또는 마멸되지 않는다. 이게 영속성이구나. 영속성이라는 것은 즉 감가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갈로 2번에 파생 특징이 있습니까? 동그라미 2번 찾으세요. 내용 확인합니다. 거기서 키워드 3개 좀 체크할게요. 가치 보존력 동그라미, 구매력 보호 동그라미, 그리고 영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플레이션 해치 동그라미. 자, 그 단어 3개 체크하시고 일단 그 단어 3개 좀 지금 구경하세요. 그거 설명할 거예요. 영속성과 연결이 가능하셔야 됩니다. 영속성하고 연결하시고 끝났으면 이제 324로 돌아갑시다. 정의 하나 하고 갑시다. 인플레이션 정의하세요. 인플레란 뭐다? 물가가 상승하고 또 자, 여기로 오면 실물자산 가치 그랬는데 우리가 흔히 얘를 물가라고 부른다고. 물가와 화폐자산 가치는 항상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는 돈의 가치는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만 늘 정의하니까 인플레는 마치 안 좋다라고 판단하는데 인플레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정확한 정의는 경기가 성장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겁니다. 물가가 왜 올라갑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이유. 모든 것은 전부 다 수요 공급의 논리니까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가 소비를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소비를 많이 하는 거죠? 소득이 증가했다는 얘기죠. 소득은 왜 증가하는 겁니까? 경제가 성장하니까. 국가 경제가 성장하니까 개인의 소득은 증가하고 개인의 소득이 증가하니까 소비를 늘리게 되고 소비가 늘어나니까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게 되고 그럼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것이고 당연히 물가는 올라가는 거죠. 자, 이 조건을 정반대로 표현하세요. 이것을 뭘 한다고요? 디플레이션입니다. 이제는 두 개를 비교하면서 안 좋은 것만 선택하세요. 화폐 가치는 하락하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자, 세계를 놓고 지금 대한민국 상황을
대입시켜 봅시다. 어디에 해당되는지. 지금 우리 경제가 심각합니다. 일단 성장은 아닌 거죠. 우리는 지금 침체하고 있습니다. 물가는요?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있다는 거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나타나는 현상이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입니다. 심각합니다. 아주 위험한 겁니다. 이거 나라 망하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 모든 열정과 정열이 탄핵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경제에 대한 관심이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도외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스컴이든 뭐든 지금 경제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탄핵은 빨리 좀 마무리해버리면 좋겠는데요. 빨리 그건 끝나버리죠.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알아서 하고요. 빨리 끝나버리고 좀 빨리 경제에 지금 몰두를 해야 되는데 우리 경제 상황이 너무 지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 제기하는 것도 학자들 일부 입에서만 나옵니다. 국내 학자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출신 외국에 가 있는 학자들 입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불안해 죽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불안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국내는 자 일단 기억하시고요. 용어를 기억해 놓고 들어가 봅시다. 인플레가 발생하면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걸 인플레 리스크라고 말합니다. 돈의 가치를 우리가 예전에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구매력이라고. 어디서 공부한 것 같은데요. 구매력을 수반하는 수요. 유효 수요. 그렇게. 그러니까 인플레 리스크라는 것은 구매력이 떨어졌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매력 손실. 그러면 인플레가 발생할 때 화폐를 보유하게 되면 결론은 손해보는 거네요. 그럼 화폐를 보유하지 말고 뭘 보유해야 된다는 겁니까? 실물을. 그런데 실물은 오히려 가치가 어때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다고요. 그것을 해치라 그럽니다. 인플레 해치란 인플레 리스크를 방어한다, 차단한다. 그러니까 구매력이 떨어지는 것을 방어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구매력 보호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또는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 세 가지는 동요로 쓸 겁니다. 시작. 인플레 해치, 구매력 보호. 자 기억합시다. 인플레가 발생한다면 현금을 보유하는 게 유리한 겁니까? 아파트를 보유하는 게 유리한 겁니까? 아파트를요? 지금 당장 사는 게 좋은 겁니까? 한 달 후에 사는 게 좋은 겁니까? 아니, 인플레를 전제해서 무조건 당장 사는 게 좋죠. 그래서 갑돌이는 다 쓰러져가는 아파트 1억 주고 하나 삽니다. 인플레가 발생하면 자동차를 구입하는 게 좋습니까?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게 좋은 겁니까? 얘들이 실물이니까 실물 자산을 사는 게 좋죠. 구입하는 게 유리한 거죠. 지금 당장 아니면 한 달 후에 당장. 얼돌이는 외제 승용차 3억 주고 삽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느 날 6개월이 지나서 만납니다. 갑돌이가 얼돌이에게 물어봅니다. 너 3억짜리 자동차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얼돌이가 공부한다고 학원 가서 수업 시간에는 자꾸 졸고 다른 거 하다가 피곤해서 술을 한 잔 마시고 저녁 때 집에 가다가 전봇대에 받아서 폐차 처리했답니다. 분위기가 뭐야 이래요. 어리가백에 물었습니다. 너 다 쓰러져가는 아파트 어떻게 되었냐고 물었더니 뭐라고 한 겁니까? 재개발이 결정나면서 가격이 오르고 난리래요. 그럼 잘 봐요. 이 내용을 잘 보세요. 실물 자산들은 인플레 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가 실물인 것은 분명하지만 자동차가 반드시 인플레 해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유는요. 감가성 자산이라서 그래요. 근데 왜 부동산은 토지는 인플레 해치를 가질까요? 그게 영속성입니다. 그 영속성의 파생 특징에 자주 나오는 것들입니다. 기억하셔야 되고. 자, 교과서 갑니다. 324페이지 동그라미 4번 제목 뭐라고요? 왜 제목이 구매력 위험이라고 하는지도 아시겠죠? 인플레 위험이라는 것은
구매력이 떨어졌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구매력 위험이라고도 부른다고요. 기억이 인플레 위험의 정의입니다. 자, 들어갑시다. 시작. 기출 지문이고 또다시 출제되더라도 그렇게 나올 겁니다. 자, 키워드 잡아요. 왜 마음대로 실질 구매력 하락에다가 밑줄을 긋죠? 체크하라는 적은 없었는데. 자, 방금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시 키워드 찾으세요. 오케이. 인플레이션 동그라미. 그래서 인플레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 위험은 키워드가 뭐라고요? 인플레이션이라고요. 그냥 인플레. 그게 키라고요. 왜냐하면 기억에서 제일 앞에 있는 인플레이션을 무시하고 나머지를 봐요. 그럼 성립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내용의 기본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를 전제하지 않으면 그런 서술 형태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내용들은 알 필요 없는 거죠.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만 기억하면 돼요. 따라서 인플레 위험, 구매력 위험이란 뭐다? 너무 쉬워서 그런가요? 다음 5번 갑시다. 자,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정확하게 표현해 주세요. 5번의 유동성 위험에서 유동성은 무슨 뜻이라고요? 오케이. 예. 현금하다 그랬습니다. 유동성, 갈로 안에 있는 것처럼 황금성, 현금으로 바꾼다고요. 현금화 시키는 것, 그것을 유동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화 시키는 게 용이하거나 쉬우면 유동성이 좋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렇지 못하면 유동성이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동성. 자, 오늘은 빨리 끝내고 술 마시러 갑시다. 무슨 의사표시가 이래요. 간다는 겁니까? 안 간다는 겁니까? 자,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술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자, 어떻게 술값을 지불할 건지 방법을 제시하세요. 시계 풀고 그래도 술값 해결이 안 되면 예? 그 다음에 반지 등등등 여기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 풀고 그래도 안 되면 작게 풀고 이 순서가 뭐라고요? 유동성이 높은 순서라고요. 그래서 자, 유동성 위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팔려고 시장에 내어놓았는데 거래가 잘 안 되더라. 이것도 유동성 위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다운시켰다. 가격을 다운시켜서는 팔았다. 팔기는 팔았지만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졌죠. 이것도 유동성 위험. 유동성 위험의 기억으로 가겠습니다. 기억의 두째 줄 척 찾으세요. 척 그 다음부터 갑니다. 시작. 현금화 동그라미, 손실 동그라미. 부동산이 제대로 처분이 안 되는 것도 유동성 위험이고, 부동산이 거래가 되기는 되었으나 그 과정에 금액을 내가 낮추어서 손해를 본 것도 유동성 위험. 6번 문제요. 관리 위험.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해야 될 일은 최고 관리자가, 우리가 말하는 CEO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예측입니다. 근데 미래에 대한 예측을 잘 못했다. 이것이 관리 위험. 체크합니다. 정확한 예측을 못했다. 거기까지 위험이었습니다. 쉬었답니다.